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문영배 작가님의 저서 호의에 대하여에는 책을 읽는 이유 3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첫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둘째, 무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셋째,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 작가 문영배 작가님 모시고 독서 이야기 그리고 인생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인생책 코너에서 3권 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2권까지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3번째 책을 가지고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죄와 벌입니다. 뭐 이게 이제 고전 걸작이지만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도 뭐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죄와 벌 줄거리 뭐 작품에서 얼마든지 뭐 많이 보실 수 있지만 죄와 벌 소개를 작가님 목소리로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책이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노인과 그 동생 리자베타를 손도끼로 죽입니다. 그리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시베리아 유행을 갑니다. 거기서 창녀였던 소냐가 옥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줄거리입니다. 그 두꺼운 책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명료하게 요약이 되네요. 평소에 이렇게 긴 문서 요약하시는 거는 계속 거의 습관적으로. 저희들은 짧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와 벌은 왜 작가님의 인생책일까요? 죄와 벌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벌은 무엇일까? 무엇이 되어야 하나? 이 질문, 그리고 초인이라는 게 있나? 이런 데 대한 그 작가의 이제 고민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우리가 보통 범죄가 일어나면 엄벌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희생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의 모든 책임을 그 희생양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범죄만 일어날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랑으로 피고인을 대할 때 뉘우칩니다. 피고인이 뉘우쳐야만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죄와 벌이 그걸 극적으로 보여줬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창녀였던 소냐가 시베리아까지 따라와서 옥바라지를 하고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그 소냐에게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법관이 가져야 될 그 어떤 자세를 일러준 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작가님 인터뷰를 좀 찾아봤었는데 거기에 판사가 꼭 읽어야 할 책으로 3권을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책으로 꼽습니다. 판사가 읽어야 할 책은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안해 주신 인생책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공통된 책은 죄와 벌 1권뿐이고 나머지 2권은 목민심서하고 법의 정신.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죄와 벌만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참 정의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간단하게 보면은 그 당시 그 달세를 못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좀 힘들고 동생도 지금 뭐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뜻을 못 펼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당포 노인에게서 이게 좀 금품을 훔치면 자리 기반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범죄입니다. 뭐 지금도 뭐 21세기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범죄일 거고 라스콜리니코프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가난한 20대 청년인데 근데 대학은
잘 간. 그렇죠. 네, 당시에 대학생이면은 네. 아마 제정러시아의 대학생이면은 지금의 명문 대학생일 그렇죠. 거고, 그리고 돈에 무척 쪼들리고 네. 그런 상황. 그렇게 되는데 네. 또 하나를 보시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그 본래적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 초인이죠. 네. 그러니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네. 인류를 위해서 커다란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확신범이고 사상범이기 때문에 네. 그 범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범죄를 또 숨기거든요. 모순되죠. 예. 네. 그 모순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 나오는 게 창난이었다. 정신 창난이었다.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의 범죄가 무엇인지 그걸 독자들이 판단하게 놔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뭐 법조계에 계신 분이 읽을 때랑 또 일반 독자가 읽을 때 또 되게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호의에 대하여도 써주셨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죄와벌 말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쓸 때에도 굉장히 이제 뭐 죄와벌에서는 수사 과정,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그 재판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썼고 뭐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짚어주셨어요, 작가님께서. 근데 일단은 요 책이 그 뒤에 이제 법관의 시선, 또 이제 저 일반 독자의 시선, 일반 독자에서 궁금한 거를 또 작가님께 여쭤볼 건데 일단은 이 책은 제일 처음에 읽으신 건 언제 읽으신 건가요? 97년 8월 20일입니다. 중견 이렇게 아주 주니어 판사는 아니실 때 읽으신 거네요. 그 아까 법률가들한테 권한 책 3개 중에서 좀 늦게 읽은 책입니다. 아. 법의 정신은 일찍 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죄와 벌에 대해서 제가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97년도에 그걸 깨닫고 한번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리 4번을 읽었으니까요. 네. 법의 정신이랑 목민심서를 죄와벌보다 먼저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목민심서는 목민 간의 업무를 이호, 예, 형, 뭐 공방 뭐 이렇게 쭉 나눠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조선시대 사또의 업무의 70%가 송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률가들 읽어야 될 책입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 저희가 뭐 사극이나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가서 보는 것도 사또 억울한 일을 풀어주십시오. 민사, 형사 다 하잖아요. 그렇네요. 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법의 정신은 뭐 법률가들의 존재 근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읽어야 되고. 죄와 벌은 판사가 음벌에 처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가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법의 정신이랑 목민심서는 말하자면은 문학 작품이 아니니까 메시지가 뚜렷한 거죠. 그렇죠. 법의 정신은 이렇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판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죄와 벌은 해석이 너무 분분하고 그게 법률가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정의인가, 이 사건에는 어떤 정의를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법관에게는 항상 따라 붙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다 별개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다르고 피해자가 다르고 전개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는 그걸 다 유행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범죄는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고 이런 범죄는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 사법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의 본질은 법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는 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과 함께 개인이 누구인가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과 개인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그게. 그렇군요. 이거는 입법하고도 좀 다른 거죠. 거고. 다른 거죠. 입법이라는 거는 사회의 전반적인 걸 규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거기에는 예외라는 걸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학, 이걸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작업하고도 또 다른 거고. 다른 거죠. 바로 앞에 살아있는 인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학자와 판사의 역할은 다르다. 판사는 반드시 그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 존재하는 사건이 있군요.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경험이나 무소신을 극복하는데 책만한 게 없다. 물론 네. 영화도 도움이 되지만 네. 영화보다는 저는 책이 토론에 좀 더 적합하고 사색에 좀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영화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은 키케로. 예. 네. 세네카. 세네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는 그 소재, 네. 그러니까 영상 기법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예. 보여줄 수는 예. 없으니까요. 근데 책은 책은 진짜 무한하거든요. 네. 그리고 책은 역사가 꽤 깁니다. 네. 영화는 짧고요. 네. 그런 점에서 법관들에게 저는 책 말고 무엇이 그걸 대신할 수 있을까? 아, 작가님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 용기가 됩니다. 네.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나서 기자가 주인공이거나 뭐 언론사가 배경인 소설을 읽으면 저렇지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스토옙스키도 법률가는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법률가의 관점에서 네. 예, 보시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은 네. 좀 어떤가요? 약간 법을 좀 약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 뭐 사법부가 돌아가는 방식이랑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네. 이 소설을 보면 네. 마지막에 검사의 논고 그다음에 그 변호인의 변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김현장 변호사 써도 그보다 더 잘 쓰기 힘들 겁니다. 그 정도인가요? 매우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하고 재판 과정이 그렇게 실제 수사와 재판과 유사합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네. 심지어 근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 재판 결과는 네. 진상을 못 잡아낸 못 거지 잡아냈잖아요. 그것도 현실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실에 오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역시 책을 3분의 2 읽을 때까지 저는 진범인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큰아들이. 네. 저도 속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역시 문호는 다른 모양입니다. 네. 본인이 뭐 이렇게 어떤 뭐 법학 연구를 하거나 뭐 네. 사법부 경험이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뒷부분에는 거의 무슨 속기록 수준으로 네. 예. 저는 그거 읽으면서 모골이 송년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내가 그 판결을 쓸 수 있을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검사나 변호사들은 치밀하다. 그러니까 오판만 한 거죠. 배심들이. 네. 그러니까는 그거 빼면은 참. 그리고 오판이라는 것도 작가가 의도한 건 줄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현실에서 오판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네. 판사들, 당신들 오만에 빠지지 마라. 그런 메시지까지 그런 메시지를 줄 담았어요. 수도 있겠다 아. 싶거든요. 제가 이제 호의에 대하여를 이제 전직 법관이 쓴 독후감이니까. 근데 저 부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네. 몇 년형을 받을 것인가. 네. 네. 근데 약간 좀 이게 그런가 싶었는데 소설에선 징역 8년을 네, 네. 받았는데 네. 한국에서도 지금 재판을 받으면 8년형쯤 받을 거다 해가지고요. 아니 이거 8년형 좀 너무 적지 않나?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이 강도살인을 우리 법을 적용하면 네. 사형인가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사형을 선택을 해요. 네. 선택을 하고 자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자수를 하면 형을 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15년 이상이 됩니다. 네. 그 당시 법은 네. 제가 읽었을 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정상이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2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년 6개월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7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8년을 딱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 범위 내에 있었다. 네. 그런 의미고요. 네. 그다음 한국이라면 이거보다는 형이 조금 더 무겁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낌은. 근데 이제 왜 형이 조금 낮게 나왔을까? 네. 그건 자수입니다. 자수. 한국에는 자수가 없습니다. 거의 자수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실제 세계에서는 자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그 보르피리인가요? 보르피리가 결국 포기를 했잖아요, 일단. 그렇죠. 저 니콜라이라고 네. 가짜 다른 사람을 보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쨌든 자백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자수를 하고 그 니콜라이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컸다. 자수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이나 뭐 그리고 보면은 또 불길에 휩싸여 있는 두 아이를 구출했고 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화상을 입잖아요. 네.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자수를 부각시켜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수를 할 때 자수하러 갔다가 돌아 나옵니다. 네. 그 경찰서에서. 네. 돌아 나오는데 그 계단에 소냐가 서 있죠.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냐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면 자수가 의미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8년형은 그걸 고려해 보면 나올 수 있는 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강도살인이지만 계획범죄고 일단. 그렇죠. 예. 네. 손도끼까지 갔으니까. 예. 그리고 네.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지 않습니까? 네. 도끼로 네. 사람을 죽인 거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두 사람. 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이라면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 사건에서는 자수가 너무 컸고 네. 그다음에 정신착란이 조금 인정이 되잖아요. 네. 정신착란으로 좀 외관상 보여요. 앞뒤가 이게 네.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나중에 이제 뭐 몸을 뭐 사시나무 떨듯 떠는 뭐 네. 그런 장면도 있고 네. 막 신열에 시달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본인 논리를 본인 사상을 아무리 인정을 한다고 해도 네. 앞뒤가 안 맞고 안 맞죠. 예. 네. 본인도 자기가 초인이라면서 네. 그 뭐 돌 밑에다가 뭐 숨겨놓고 네. 써지도 않고 네. 초인이라면은 그걸 뺏어서 불쌍한 사람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야 말이 되는 그 거죠. 전당포에서 훔친 돈을 네. 쓸 배짱이 없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초인 사상이 좀 철저한 내화된 사람은 아니다. 본인도 약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나는 초인 아니구나. 네. 나도 보통 사람이구나. 네. 근데 저희가 늘 이제 한국에서 그 끔찍한 범죄가 나올 때마다 네. 이제 일단 언론 보도가 굉장히 그 끔찍한 거에 집중을 해서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하지 않습니까? 네. 분개하고 그리고 뭐 이유야 어찌 됐든 나중에 뭐 한국 사회에 정말 좋은 게 그런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런 토론이 벌어진다기보다 네. 그러면서 늘 나오는 게 무슨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범인이 잡혀가지고 판결이 나오면 늘 여론이 왜 이렇게 한국은 솜방망이냐 왜 이렇게 범죄자는 처벌을 약하게 하고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설명도 납득을 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 감정이 뭐 그렇게 잘못된 감정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갈등 같은 거는 혹시 이제 당연히 있죠. 있습니까? 네, 이 판사들 합의를 해보면은 이제 네. 합의부에는 재판장은 나이가 많고 배석 판사 나이가 적잖아요. 네. 그 사이에 양형 차이가 큽니다. 젊은 판사들은 좀 더 가혹하게 좀 세게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생양을 정하고 네. 그 사람에게 엄벌만 해가지고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네. 세계에서 형이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네. 근데 재범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네. 심지어 미국은 사형 집행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엄벌이 필요한 사건도 있죠. 네. 있지만 피고인을 뉘우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뉘우치게 하는 게 뉘우치게 하려면은 네. 그 사람의 환경을 살펴야 됩니다. 환경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네.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 듣고 다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하다가 네. 저도 좀 동물적인 분노가 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범죄 환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혹은 교화하는 거 이런 것이 사법부의 일일까? 아니면 뭐 교도행정이나 네. 그 앞에 어떤 뭐 도시 환경이라든가 교육행정의 일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를 조금 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네, 네. 예,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예, 이제는 그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네. 제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아, 아이유의 그 노래와 네, 함께. 네. 그래서 이게 이젠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약속했던 것을 잊어요.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낮에 불쾌했던 기억들을 좀 잊고 이런 그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김한선이라는 가수가 저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댄스 가수다 보니까 네. 춤 잘 추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네.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가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젠 잊기로 해요를 듣거든요. 여전히 좋아요. 저는 어제 아이유를 선곡해 주신 것도 정말 놀랐지만 김한선 저 뮤지션의 그 곡을 선곡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조금 잊혀진다니까요. 이젠 잊자고 하잖아요. 김한선 씨가.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을 여쭤봤는데 탄핵 선고하실 때 예, 선고 그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고. 네. 특히 그 3월 중순 이후로는 네.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를 계속 듣다가 한 2시간씩 들으면 어느새 이게 잠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젠 잊기로 해요. 이건 아마 4번, 5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제가 정말 신뢰되는 말씀인데 예.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약간 코믹한데요. 예, 그 이제 정말 중요한 예, 결정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 예, 헌법재판소장이 예. 잠을 못 이루는데 예. 2시간 동안 밤에 예, 이렇게 예, 잠을 못 이루는데 예, 지금 이렇게 이젠 잊기로를 해요를 4번, 5번씩 이렇게 밤에 예. 들으신 걸 생각하면 왠지 좀 약간 근데 웃음이 이 납니다. 노래를 들으면 네. 잠이 온다니까요. 스르르 이렇게. 아 예. 저는 그럼 그때 놓치지 네. 말고 침대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거 놓치면 또 잠 못 자거든요. 그렇군요.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와 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중에 한 번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각 신뢰와 명분을 찾아서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협상과 조정에 무게를 둔다고 하셨는데 호의에 대하여서도 그런 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좀 어떤 그런 판사로서의 철학? 벌에 대한 철학? 이런 거 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같으면 네. 그거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또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가하면 저는 재범 방지가 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이니까. 예, 그러면 고위공직자에게 엄정한 행을 선고하면 뇌물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 거다. 내가 이걸 했다가 들키면 예. 이런 벌을 받을 테니까 예.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한다. 예. 피해서 재범이 한다. 방지가 된다. 근데 공공범은 공공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예, 공공이 해소되지 않는 한 네.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근데 그걸 너는 전과 3범이니까 가령 뭐 1년 6개월, 너는 4범이니까 2년 이런 식으로 그 대처를 하면 네. 그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 미제라블의 장부할장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근데 그 장부할장이 어떻게 뉘우치냐 하면 그 주교님이 은총대를 줘가지고 그 경찰이 왔을 때 그렇죠. 예, 풀려나게 미리엘 주교가 예, 네. 그렇죠.
그럼으로써 새 삶을 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보다 훨씬 많은 네. 그 기여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그 빅토르 위고가 네. 판사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 민사 사건에서는 네. 재판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손해입니다. 무조건요. 네. 원고도 피고도.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쟁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조정으로 끝내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네. 그러면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개입해야만 그게 풀립니다. 그래서 사건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처지, 두 사람이 얽힌 과거사를 네. 잘 이렇게 분석해서 그 애정어린 한마디를 건넸을 때 그때 마음이 풀리는 거거든요. 민사 사건이라는 게 당신은 이 사람한테 뭐 7억 3,500만 원어치 갚아라. 네, 갚아라. 이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게 네. 그게 보니까- 때로는 의미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사과를 하면 네. 3분의 1을 면제를 해준다. 네. 그다음에 또 한 30%를 단기간에 갚으면 나머지 다 빼준다. 라는 조정안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받아봤자 네. 돈을 못 받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당근을 제시하면 그 피고가 어디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를 면제하는 이익이 있고요. 원고는 돈을 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예. 사실 이 민사 사건에 대해서 예. 그렇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식으로 예. 판결을 하고 싶지만 예. 민사 사건을 이 소송을 건 당사자는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 괴롭히는 게 목적이다. 네네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사과입니다, 사과.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국가 유공자끼리 붙은 사건이 있어요. 네. 피고는 지부장인가 뭐 그래요. 네. 원고는 이제 회원인데 네. 지부장이 회계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공자 단체에서요. 네, 단체에서. 근데 예. 아무리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증거가 없어요. 네. 근데 제3자로서는 오해할 만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 금고 결정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분의 영웅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산다. 근데 두 분이 싸우니까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아. 우리가 심리해 본 결과 회계 부정의 증거는 없다. 네. 그렇지만 피고가 회계 처리를 좀 의심스럽게 한 것도 맞다. 네. 그러니까 피고는 그 회계 처리 미숙에 대해 사과를 하고 네. 원고는 그 사과를 받아서 소를 지하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화해 공고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줬지만 네. 그 자리에서는 서로 타협이 안 되니까 글로 우리가 한 번 더 써줬어요. 이미 이 사건은 법원에 올 때 사실 감정싸움이에요. 맞아요. 거고. 예, 사과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끝났어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 때문에 소송을 했는지를 좀 알아야 네. 그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역시 당사자가 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런 것도 판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좋은 결론, 이 사건의 타당한 결론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되게 잘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죄 그리고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벌을 내리는 목적이 네. 그 범죄를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범죄자를 교화시키려고 네. 하는 목적도 있을 건데,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뭔가 좀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고, 조금 이제 그냥 좀 저급하게 얘기하면 복수를 어떤 우리의 분노를 좀 풀고 싶다. 저 사람이 이제 범죄자이면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죄와벌 이 사람을
감화시키는 사랑이, 소냐로 대표되는 사랑이 라스콜리니코프를 교화를 시킨 거지 판결이 교화시킨 네. 건 아니다라는 네. 걸 보여준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주장을 조금 밀고 나가면 사실은 그럼 교화라는 거는 사법부에 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교화는 그냥 교도소에서 교도 네. 행정이 혹은 그렇죠. 네. 사법부가 아닌 사회 전체가 네. 이 범죄자를 감싸 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판결은 그냥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네. 그 모든 것을 매개하는 사람이 저는 판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뉘우치는 것도 어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지침을 줘야만 네. 그 교화 행정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 그 다 드러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교화의 방향을 정하는 거 그것도 판사의 몫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사회봉사도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교도소를 보내서 거기서 일정 기간 구금을 해가지고 뉘우치게 할 건지 그 어떤 설계는 결국 판사가 하는 거고 그 설계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뭐 교도관도 할 수 있고 또 종교인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검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판사의 관여가 많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벌 이야기 말고 이제 네. 죄와 벌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이야기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초인 사상이 러시아에 당시에 이제 많이 퍼져 있다고 하셨었고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 말기가 네.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라스콜리니코프도 그렇고 뭐 뒤에 다음에 쓰게 되는 악령에서도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품고 있는 청년들을 도스토옙스키가 많이 묘사를 했는데 네. 지금 한국도 좀 이제 작가님 인터뷰에서도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어제 저희가 나눌 때 도대체 어른이 없는 사회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980년대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어느 부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선진국이 됐는데 왜 이렇게 더 혼란스럽고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걸까? 왜 우리는 어른이 없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롤모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쭉 한 1980년대부터 2020년대 중반 그 와중에 탄핵도 2번이나 된 이상한 혼란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네. 저는 공론의 장이 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진리가 뭐며 또는 그 미래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네. 공론의 장에서 한번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론의 장 없이 바로 국회에서 그냥 표결에 들어가 버리면은 네. 그게 그 통과된 법이 정당성을 가지기도 힘들고 네. 그러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론의 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공론의 장을 회복하는 방법은 뭔가? 저는 그 간용과 자제를 비공식 규범으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말 그대로 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게 이제 관용이 되겠고요. 자제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그 권력 행사에 신중함 네. 잃지 않는 거 이런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관용과 자제에도 선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부 지방법원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선이 좀 무너진 게 아닌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누가 어른인지, 누가 구성원인지, 이게 조금 혼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1980년대까지 네.
공론장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권위주의 정부가 허락한 어떤 네. 어떤 선 안에서만 네. 뭐 약간 토론을 하는 신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런 권위주의 정부는 없어졌고 사실 지금 어느 정부가 네.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한들 뭐 인터넷에서 오가는 의견을 막을 수가 없을 것 없죠.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공론장이 왜 무너졌죠? 저는 그게 사회가 분열되었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론장이라는 건 모여서 이 토론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끼리끼리 팬클럽만 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진보는 진보끼리 모여 있는 거고 네. 보수는 보수끼리 모여서 숫자 노름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거기서는 공론의장이 설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 뭐냐? 분열이 단기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 팬클럽을 이끄는 네. 그 팬클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한테는 극단주의자가 있어요. 네, 굉장히 그 극단주의자의 호소가 네.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팬클럽에 가입하는 예. 많은 사람들, 뭐 예. 이제 어떤 광장에 나가서 막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뭐 막 예.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팬클럽에 가입하는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 단기적인 이익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들의 심리는 그건 저는 네, 알랑드 보통인가요? 네네 그분이 말하는 프랑스 불안이라고 봐요. 네? 불안. 불안. 네. 아,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 집단 속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위로를 받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거구들은 이민 반대잖아요. 네, 이민 반대를 언뜻 들어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익인 것 같잖아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공통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얽혀 있고 네, 그 공통 기반이 확대되어야만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네, 그걸 누가 깬다는 거예요. 극단주의자가. 그리고 단기적인 이해관계 호소를 해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쏠리면서 이 사회가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분열되니까 공론의 장이라는 게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열된 곳에서는 뭐만 남냐면 숫자만 남거든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겨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이 것 같은데요.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공론장을 복원을 해야 되고 예. 그러려면 그런 팬클럽 정치를 없이 그 예. 팬클럽 정치의 힘을 약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모든 사람이 지금 불안을 예.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아마 극단주의자를 예.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극단주의자가 이런 거잖아요. 네. 극단주의자는 모든 사물을 한두 가지로 설명해요. 네, 그게 굉장히 선명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뭐 한국뿐 아니라 지금 네, 전 다른 나라도 세계에서, 마찬가지죠. 예,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분들은 이민자만 쫓아내면 이 사회가 과거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미국도 그런 경향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번영을 이룬 원인이 뭐냐면 이민자들의 저임금 노동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미국의 힘. 예. 네,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네. 이민자를 쫓아내는 것이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익이 되겠는가. 그리고 관세 장벽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네. 관세 장벽이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얻으니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유무역이 끊기게 되고 그다음에 물가 인상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 그 미국의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극단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 이 예. 의견은 그러니까 극단주의자가 자기 이마에 극단주의자라고 써붙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예. 어떤 의견을 낼 때 이거는 우리가 관용과 자제의 선 안에서 예. 공론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의견인지 예. 아니면 이거는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 의견인지 예. 그 선을 이제 그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그을 사람도 그렇죠. 별로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양심적인 신뢰 집단이 길을 내야 된다. 그리고 각 진영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이 주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지금 양심적인 신뢰 집단의 후보가
예전에는 뭐 몇몇 그룹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신부님도 그런 뭐 저 집단이 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뭐 원로 그룹들 지식인 그룹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런 그룹들이 좀 그 통합의 길을 좀 제시하고 또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분열에 기대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저는 억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제가 요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 타이밍에 조금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많은 인터뷰에서 계속 인터뷰어가 여쭙는 게 정치할 생각 없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작가님이 계속 단호하게 없다, 결코 없다라고 하셨는데 호의에 대하여서 성취의 일부로 공동체에 내놓는 일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그룹, 뭐 혹은 뭐 한국사회 공론장을 복원하는데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원로, 혹은 뭐 어떤 지식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뭐 생각을 하시거나 구상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공론의 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많이 가는 데가 대학교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상대로 많이 가고요.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고 좀 한쪽에 쏠려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른바 좀 여당의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 이유는 여당은 이 정치를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힘을 올바르게 써야만 이 사회가 한 단계 뛰어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쓴소리를 하는 것이고 야당의 뭐 잘못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지적하잖아요. 제가 아니라도. 근데 여당에 어떻게 조금 좀 건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여당을 그냥 심판하려고 그래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여당은 또 야당을 심판하려고 그러고. 그럴 게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어떤 게 이 나라의 민생을 회복하고 사회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인지를 가지고 서로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 시스템은 이제 그러라고 설계가 된 건데. 그래서 선거 때 유권자들이 심판하도록 때로는 여당을 심판하고 때로는 야당을 심판하고 그러려면 공론의 장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입법의 장이 서야 이게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공론의 장은 무너진 상태에서 입법의 장에서 다수결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당성이 가지지 못하는 법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데 대해 다 동의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그럼 그 문제를 의사들과 같이 충분히 토론하고 또 의사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들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그게 풀리는 거지. 지난 정부는 그걸 결단을 했어요. 2,000명 곱하기 5는 10,000명이다. 무슨 산수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지금 응급실이고 뭐고 더 무너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개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 관용과 자제가 없이 일을 밀어붙여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그 관용과 자제라는 규범이 새 정부는 예외냐 이거예요.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좀 설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가님이 하시는 거는 일단 강연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어쨌든 이런저런 채널들이 있으니까 쓴소리를 하시는 거고 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실 때도 있고 조금 뭐 비공개적인 채널로 쓴소리를 하실 때도 있으신가요? 뭐 이제 뭐 주위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두 진영 다 욕을 먹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뭐 공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다 누린 거 아니겠어요? 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조금 기여해야 된다. 그건 뭐냐? 저는 이 사회의 통합, 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통합을 이루는데 정치 말고,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정치 말고 사회인으로서 할 일이 있다. 그 길을 지금 찾고 있다. 뭐 저 강연도 그 일환이고, 인터뷰도 그 일환이고, 뭐 책도 뭐 그 일환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남한테 그렇게 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그렇게 실천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 데 대한 공감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게 극단으로 갈려있는 이 사회를 좀 이렇게 구심력을 좀 갖춰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게 되겠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두 진영에서 다 욕을 먹으면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예. 하여튼 욕을 엄청 먹고요. 제 핸드폰으로 많이 들어오고. 뭐 문자 폭탄도 많이 받으시고. 뭐 옛날처럼 폭탄은 아니지만, 네. 뭐 이런저런 썬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뭐 계속 하는 이야기가 왜 너는 진보 진영에 속하면서 왜 진보 진영에 썬소리를 자꾸 하냐. 그게 당연하죠. 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거죠. 저는 지난 정부에 썬소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썬소리를 할 엄두를 못 냈고요. 이 정부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말한 그 관용과 자제를 조금 더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말 위에서 나라를 세울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백성들을 좀 바라보고 좀 관용과 자제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묵직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좀 가벼운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저희 모든 게스트한테 여쭙는 공통 질문인데요. 하루 일과 어떠신가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요. 뉴스를 좀 챙겨보고 산책을 나갑니다. 이는 뭐 공통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강연, 독서, 모임은 선택적으로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방송에 온 거고요. 그다음 내일 같은 날은 뭐 강연을 가고요. 그렇게 해서 11시에 저는 취침을 합니다.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편입니다. 취침 시간이 그렇게 이르진 않은 수면이 조금 적으시네요. 6시간, 7시간 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정기적으로 약간 의식처럼 하시는 뭐 그런 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굉장히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눈도 트이는 것 같고, 근데 또 막 포부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좀 희망, 각오 뭐 이런 것도 막 말씀 안 하셨지만 전달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가 좋은 프로 같습니다. 책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를 만든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마지막은 지금 가을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노래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